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 사는 65세 김용준입니다. 지금 제 손에는 작은 쪽지 하나가 있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쓰여진 눈물 자국이 번져 있는 52년 첫사랑이 남긴 마지막 인사입니다. 보고 싶었어. 다음 생에는 꼭 다시 만나자. 단 17글자. 하지만 이 글자들이 제 가슴을 이렇게 아프게 할 줄이야. 어제는 아들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축복 속에서 웃고 있을 때 저 혼자만 이 쪽지를 꺼내어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신랑 신부가 서로 바라보며 사랑을 맹세하는 그 순간 저는 52년 전 그 13살 소녀의 얼굴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그 이름을 부르면 지금도 제 마음은 13살 소년으로 돌아갑니다. 부산 영도 봉화초등학교 6학년 교실로 황종태 선생님의 풍금 소리가 들려오는 그 시간으로 여러분 혹시 있으신가요? 50년이 지나도 아니 평생을 지나도 잊지 못하는 그 사람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들려드려 하는지 아십니까? 첫사랑이 그리워서 그런 단순한 이유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65세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나이죠. 아들도 결혼하고 모든 것이 안정된 그런 할아버지가 되었어야 했는데 그런데 왜 아직도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요? 가을입니다. 가을이 되면 늘 이 노래가 제 가슴을 점여옵니다. 신기행의 가을 사랑이라는 노래요. 그대 사랑, 가을 사랑, 단풍 일면 그대 오고 그대 사랑, 가을 사랑, 낙엽 지면 그대 가네. 이 노래를 들으면 저는 어느새 50여 년 전 그 어린 시절로 달려갑니다. 안녕하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시니어 공감톡 시공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꾹 눌러주실 거죠? 이제 시작합니다. 1968년 부산 영도 봉화초등학교. 그 시절 영도는 지금과는 참 많이 달랐습니다. 고갈산 중터. 정식 명칭은 복례산이지만 우리는 모두 고갈산이라 불렀죠. 흙담으로 둘러친 가난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고 좁은 골목길 사이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그런 정겨운 동네였어요. 저희 집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아버지는 중공업에 다니시고 어머니는 청과물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어요. 가난했지만 그래도 따뜻했던 시절이었죠. 봉화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건 1968년이었어요. 그리고 6학년이 된 가을, 바로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황종태 선생님이셨어요. 30대의 젊은 분이셨는데 풍금을 정말 잘 치셨거든요. 그 당시는 학년마다 풍금이 한 대뿐이었던 시절이라 음악 시간에는 다른 반에 있던 풍금을 여럿이 옮겨와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황종태 선생님은 달랐어요. 다른 반 선생님들 중에는 풍금을 치지 못하는 분들도 덜어 계셨는데 그럴 때면 선생님이 다른 반 음악 수업까지 출장을 가시곤 했어요. 아이들에게는 최고로 인기 있는 선생님이셨죠. 특히 하루 일과가 끝난 뒷시간이 지금 생각해도 참 좋았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집으로 가지 않고 풍금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선생님은 분명 피곤하셨을 텐데도 그런 우리들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미리 등사해서 복사한 악보를 나누어 주시면서 다 같이 노래를 배웠거든요. 저도 그 중 한 멤버였습니다. 개구리 노총각, 그리운 고향, 푸른 잔디, 나뭇잎배. 우리는 함께 노래를 부르며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그 노래들은 60이 넘은 지금도 제 입가에 맴돕니다. 언제든 그 멜로디가 들려오면 저는 어느새 그 어린 시절 추억 속으로 달려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황종태 선생님은 한편으로는 참 얄궂은 분이기도 하셨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6학년 전체 평균보다 성적이 낮았던 우리 반 선생님께서 기발한 제안을 하셨어요. 지금이야 큰일 날 일이지만 그때는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1등부터 3등까지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짝꿍을 고를 수 있다. 모두들 놀라기도 했지만 속으로는 묘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어요. 특히 우리 남학생들에게는 인기 있는 여학생들이 여럿 있었거든요. 지금도 기억에 아련하게 남는 이름 석자들. 김미애, 서진이, 이선희. 저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영도 고갈산 중터 흙담으로 둘러친 가난한 집에 살았던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정말 공부만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시험 결과가 발표된 날, 저는 반에서 3등을 했어요. 마음에 드는 짝꿍을 골라야만 하는
그 얄궂은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어요. 제가 고르기도 전에 선생님께서 대신 정해주셨거든요. 용준이는 진이와 짝꿍하거라. 아, 그 순간 서진이었어요. 진이와 저는 순간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맨 앞자리에 나란히 앉아서 열심히 칠판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마음은 꽁딱꽁딱거리며 도저히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첫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진이와 짝꿍이 된 그날 이후로도 학교 오가며 만나면 인사하는 정도로만 지냈어요. 서로 너무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짝꿍도 한 달 지나면 바뀌었거든요. 열심히 공부해서 3위 이상의 자리를 유지하려고 나름 애를 썼지만 제 노력은 거기까지였던 모양이에요. 진이는 그렇게 다른 친구의 짝꿍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달, 그 짧은 한 달이 제게는 평생의 운명이 되었던 거죠. 매일 아침 학교에 가는 길이 설렜어요. 교실에 들어가서 진이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온 하루가 행복했거든요. 수업 시간에는 옆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차마 말을 걸지 못하고 그냥 가끔씩 힐끔힐끔 옆모습만 훔쳐보곤 했어요. 진이는 참 예쁜 아이였어요. 단정하게 따은 머리, 맑은 눈동자, 그리고 가끔 보여주는 수줍은 미소까지. 특히 선생님께서 풍금을 치시며 노래를 가르쳐 주실 때면 진이의 맑은 목소리가 다른 아이들 목소리 사이로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노래는 뒷전이고 그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진이네 집 사정이 그리 어려웠다는 걸.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방과 후 노래 시간이 끝나고 저는 다른 친구와 함께 교실에 남아 책걸상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창문 단속을 한 후 집으로 출발했어요. 그런데 집으로 가는 길에 일부러 진이가 사는 동네로 가는 길로 갔습니다. 혹시 앞서 가는 진이를 만나지 않을까 싶어서 걸음을 재촉했어요. 보이지 않아서 실망했죠. 그런데 지나치는 길목에 있는 한 집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진이의 목소리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진이가 어디 사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진이의 환한 목소리가 밖에까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가던 길을 멈춘 채 모퉁이에 살짝 숨어서 엿들었어요. 대충 짐작은 갔습니다. 학교를 마치면 빨리 와서 엄마가 하는 일을 거들어야 한다는 그런 말인 것 같았어요. 그 당시에는 많은 집들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나날을 보냈거든요. 다들 한두 가지씩 부업을 집에서 했어요. 상자를 접는 일이나 이쑤시개에 예쁘게 형형색색 꽃처럼 말아서 상자에 넣는 부업 같은 것들요. 그때 갑자기 진이가 나무 문을 열고 화를 내며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그러다 저와 눈이 마주쳤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 둘은 조금 떨어진 철탑이 있는 언덕으로 가서 저 풀밭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진이와 둘만의 대화를 나눴어요. 너 아까 보니 노래 참 잘하더라. 엄마가 많이 화났나 보네. 그제야 진이가 한마디 거들었어요. 넌 일찍 집에 안 가도 되나? 응, 나는 가면 아무도 없어. 엄마는 첨가물 시장에 장사 나가시고 아버지는 중공업에 일 나가시고 너 엄마 찾을란지 모르겠다. 어서 들어가 봐. 힘내라, 진이야. 그게 진이와 나눈 첫 대화였어요. 그리고 그게 초등학교 시절 진이와 나눈 마지막 대화이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짧은 대화가 마지막이 될 줄은.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철탑이 있는 작은 언덕 위 풀밭에서 13살 소년과 소녀가 나눈 그 대화만큼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제 첫사랑은 시작되었어요. 그렇게 진이와의 첫 대화를 나눈 후 계절은 어느새 여름 지나 그리고 다시 가을로 흘러갔습니다. 6년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내리소풍은 학교 뒤 영도 고갈산에 갔던 우리들에게 6학년 졸업여행은 정말 특별한 일이었어요. 졸업여행을 경주로 간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우리 반 아이들은 모두 야단났습니다. 경주라니, 신라의 고도, 그 유명한 불국사가 있는 곳으로 우리가 정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역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설레는 일이 있었습니다. 진이도 함께 간다는 것, 2박 3일이나 같은 곳에서 지낼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경주 보성여관에 단체로 묵게 된 우리 6학년들은 너무 신이 났어요. 집을 떠나 친구들과 함께 자는 것만으로도 신기한 일이었거든요. 밤이 되었습니다. 잠도 자지 않고 전등을 끄고서는 소곤소곤 낮은 목소리로
재미있는 얘기꽃을 피웠어요. 물론 감시하는 선생님의 눈을 피해서 말이죠. 우리들의 추억은 경주 유적을 관람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몰래 나누는 이야기들이 더 재미있었습니다. 남자아이들끼리 모여서 나누는 이야기라는 게 별것 아니었어요. 누가 축구를 제일 잘하는지, 누구네 집이 제일 부자인지, 그리고 누가 제일 예쁜지, 우리 반에서 제일 예쁜 애가 누구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물론 서진이라고 말하진 못했지만요. 그냥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귀만 쫑긋 세우고 들었습니다. 다음날 드디어 불국사에 갔습니다. 웅장한 대웅전, 석가탑과 다보탑, 정말 신기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불국사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단체 사진을 찍는다는 것이었어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전교생이 모두 한 장의 사진에 나와야 하니까 바짝바짝 붙어서 앉아야 한다. 그 순간 저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진이 곁에 앉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사진을 찍는 장소에서 아이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을 때 저는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진의 바로 옆자리에 앉았어요. 진이도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지만 거부하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바짝 자리를 가까이 붙어 앉아서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떨렸는지 진이의 어깨가 제 어깨에 살짝 닿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자, 모두 앞을 보고 웃으세요. 사진사 아저씨의 말에 우리는 앞을 바라봤지만 진이와 저는 둘 다 웃을 수가 없었어요. 얼굴이 빨개져서 그냥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사진을 다 찍고 난 후 저는 가방 안에 들어있던 초콜릿 하나를 꺼냈어요. 어머니께서 여행 갈 때 챙겨주신 것이었는데 그동안 아껴두고 있었거든요. 진이야, 이거. 진이에게 초콜릿을 건네주고는 아무 말 없이 다른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진이의 반응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지만 진이가 그 초콜릿을 받아들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여관에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진이와 함께 사진도 찍고 초콜릿도 선물하고 이런 게 바로 꿈 같은 하루구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좋은 시간은 항상 빨리 지나가는 법이죠. 경주 여행도 어느새 끝이 나고 우리는 다시 부산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경주 수학여행의 후유증이라고 해야 할까요? 집에 돌아온 후부터는 공부가 하기 싫어졌어요. 자꾸만 경주에서의 일들이 생각나고 특히 진이와 함께 찍은 그 사진 생각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오랜만에 황종태 선생님께서 방과 후 노래 시간을 열어주셨어요. 얘들아, 오늘은 오랜만에 노래라도 부르자꾸나. 저는 물론이고 진이도 그날은 집에 가지 않고 남아서 함께 신나게 노래로 스트레스를 날렸답니다. 개구리 노총각 노래는 늘 재미있었어요. 개구리 노총각이 장가를 간다며 연못 속에서 잔치를 한다며 모두들 깔깔거리며 웃었고 저는 가끔씩 진이 쪽을 바라보곤 했어요. 진이도 환하게 웃고 있었거든요. 그리운 고향을 부를 때는 좀 다른 기분이었어요. 그리운 고향, 꿈에도 그리워. 산 넘고 강 건너서 정든 고향. 왜 그랬을까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인데 저는 자꾸 진이 생각이 났어요. 아직 헤어지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리워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노래 시간이 끝나고 다른 친구들이 하나씩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다른 친구와 함께 교실에 남아서 책걸상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창문 단속을 마친 후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집으로 가는 길에 일부러 진이가 사는 동네 쪽으로 갔어요. 혹시 앞에 가는 진이를 만나지 않을까 싶어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만났어요. 진이가 저보다 조금 앞서서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진이야. 제가 부르자 진이가 돌아봤어요. 그리고는 잠깐 기다려 주더라고요. 너도 이쪽으로 가니? 사실은 완전히 다른 길이었지만 진이와 함께 걸을 수 있다면 돌아가는 것쯤은 상관없었어요. 오늘 노래 재미있었다. 응. 개구리 노총각 할 때 너무 웃겼어. 그렇게 우리는 천천히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학교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 그리고 경주 여행 이야기까지. 불국사에서 사진 찍을 때 너무 긴장됐어. 나도 심장이 너무 뛰었어. 진이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다니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초콜릿 고마웠어.
맛있었어? 응, 정말 달았어. 달았다. 그 말이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게 들렸어요. 하지만 즐거운 시간은 너무 짧았습니다. 어느새 지인의 집 앞에 도착했거든요. 나 여기서 들어가야 해. 응, 조심히 들어가. 너도 집에 늦게 가면 안 되겠다. 괜찮아. 내일 학교에서 봐. 응, 내일 봐. 그렇게 진이는 집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진이가 들어간 문을 바라봤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을까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경주에서 찍은 사진은 언제 나올까? 내일 학교에서 진이를 만나면 뭐라고 인사할까? 그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가득했어요.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달콤하고 행복한 시간들이 곧 끝이 날 거라는 걸. 6학년이 끝나고 졸업을 하게 되면 진이와 저는 다른 중학교로 가게 될 거라는 걸.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경주에서의 그 하루, 불국사에서 함께 찍은 사진, 달콤했던 초콜릿 선물, 그리고 집으로 가는 길의 대화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13살 소년이 꿈꿀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하루였어요. 그렇게 달콤했던 6학년 시절도 어느새 끝이 났습니다. 졸업식 날 정말 아쉬웠어요. 진이와 저는 결국 다른 중학교로 가게 되었거든요. 그 당시는 남자는 남중학교로, 여자는 여중학교로 갔었답니다. 그대는 지금처럼 연락할 방법도 마땅치 않았고 13살 아이들에게 이별이란 정말 막막한 일이었어요. 졸업식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진이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중학교 가서도 공부 열심히 해. 너도 건강해. 그게 초등학교에서의 마지막 대화였어요.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이었습니다. 반창회를 연다는 연락이 왔어요. 저는 하모니카를 들고 뛰어갔습니다. 혹시 진이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요. 60여 명 중 20여 명의 반 친구들이 모였어요. 저는 아무리 둘러봐도 진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실망감이란 저는 멋지게 하모니카 한 소절을 불고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중학교 시절은 잊혀진 듯 잊혀지지 않는 마음, 한편의 진이를 고이 담아둔 채 흘러갔어요.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저는 영도에서 버스를 타고 동대 신동에 있는 동아고등학교에 다니게 되었어요. 동아고등학교는 그 당시 꽤 괜찮은 사립학교였습니다. 하얀 위솥에 하늘거리는 하늘색 개통에 바지 그리고 반질반질한 단화를 신고 머리카락은 3cm 정도까지 기를 수 있었어요. 저는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가려면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가야만 했어요. 매일 아침 어머니는 도시락을 싸주시며 배웅까지 해주셨습니다. 용천아, 조심히 다녀와라. 그 따뜻한 배웅을 받으며 저는 미어터지는 버스에 몸을 맡기고 30에 4공분을 가야만 했어요. 그 당시 버스는 정말 특별했어요. 오라이 하며 외치는 버스 안내양이 학생 회수권을 받는 시절이었고 버스 안에서는 학생들끼리 서로 가방을 받아서 무릎 위에 놓아주는 일들이 당연시되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잊을 수 없는 그 날이 왔습니다. 평소처럼 13번 버스에 올라타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어떤 여학생이 제 가방을 받아주며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그 순간 그 목소리에 제 심장이 멈춰버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진이었어요. 너무 버스 안이 붐벼서 제대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지만 진이는 저를 보고 놀라며 아는 체를 했습니다. 저 역시 얼마나 반가웠는지. 하지만 그 붐비는 버스 안에서는 대화가 불가능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버스에 흔들렸습니다. 고개 운전을 하는 운전기사 아저씨 덕분에 버스는 잘도 달렸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동대 신동에 도착했을 때 저는 먼저 내려야만 했어요. 아마 부산여고는 우리 학교를 지나 더 가야 했을 거예요. 한마디 말도 제대로 못 하고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날은 하루 종일 멍했던 날이었어요.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었거든요. 자꾸만 버스에서 만난 진의 생각만 났어요. 그날부터 제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행여나 13번 버스에서 진이를 만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시간, 그 버스 정류소에서 13번 버스만을 기다려 탔어요. 보고 싶은 얼굴로만 가슴속에 남아있으려는 운명일까요? 모질게도 그 후로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13번 버스를 타면서 오늘은 진이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설레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했어요. 아마 진이도 제가 동아고등학교에 다니는 줄, 여기서 버스를 타는 줄 알았을 텐데 말이에요. 어쩌면 진이도 저를 찾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시는 그 버스에서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큰 일이 생겼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어머니께서 후두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 곱던 어머니의 모습이 점점 힘들고 비참하게 변해가시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어려운 삶 속에서 당신이 겪어오신 모든 고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때는 철이 없는 시기라 그냥 아버지가 하늘나라에 가셨나 보다 했지만 어머니의 경우는 달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5, 6년간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겪으신 어머니의 많은 고통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어머니마저 이렇게 아프시다니. 고2 때 받은 충격은 정말 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충격 속에서도 대학에 진학해야 한다는 처절함으로 고3을 보냈어요. 그 1년 동안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진의 생각도 점점 제 마음 깊숙한 곳으로 밀어넣고 오로지 공부에만 매달렸어요. 어머니는 제가 대학교에 입학한 후인 1988년 88올림픽을 보시고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 제 걱정을 하시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느 날 허망함 속에서 저는 스스로 일어설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대학교 4년 그 시절에도 가끔씩 진의 생각이 났어요. 특히 가을이 되면 더욱 그랬죠. 진계행의 가을 사랑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올 때면 저는 어김없이 13살 그때로 돌아가곤 했어요. 진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대학교는 어디로 갔을까? 나를 기억이나 할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었어요. 대학 시절에는 같은 동아리, 후배도 있었고 나름대로 즐거운 시간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진이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도 아무리 재미있는 일이 있어도 가을만 되면 저는 어김없이 그 시절로 돌아갔어요. 13번 버스를 타던 그 시절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버스 정류소에 서서 오늘은 진이를 만날 수 있을까 하며 기다리던 그 시절로요. 대학교를 졸업할 무렵이 되었어요. 이제 정말 어른이 되는 거구나 생각했죠. 곧 취업도 해야 하고 사회인이 되어야 하고 그때쯤 되니까 진이에 대한 생각도 조금씩 정리가 되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잊어야겠다. 각자 다른 삶을 살아야겠다 하지만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3년간 매일 아침 13번 버스를 타면서 한 번도 다시 만나지 못한 첫사랑을 대학교 졸업 후 저는 KT에 입사했어요. 첫 발령지가 거제 전화국이었습니다. 영도를 떠나 거제도로 가게 되었을 때 이제 정말 진이와는 인연이 끝났구나 생각했어요. 부산에서 멀리 떨어진 거제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1년 후 저는 같은 대학 시절 같은 동아리 후배와 결혼해서 거제도에 신혼집을 마련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진이는 추억 속의 사람이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운명이란 게 참 묘한 것이더라고요. 제가 거제도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몇 년 후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진이를 다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13번 버스에서의 그 짧은 만남이 진이와의 마지막이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다음 만남이 이렇게 복잡하고 아픈 상황일 줄은. 거제도에서의 새로운 삶, KT 거제전화국에서 일하면서 저는 나름대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아내와 함께 신혼집을 마련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거제도는 부산과 달리 문화적으로 좀 아쉬운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 일과를 마친 후에 한국학원이라는 곳에서 영어 시간 강사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국학원은 거제도에서 최초의 입시학원이었어요. 제가 영어를 전공했으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의미가 있었고 무엇보다 조금이나마 부족한 생활비에 보탬이 되었거든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학원의 원장님과 잘 아는 인근 고등학교 선생님이 부인과 함께 학원을 방문하셨어요. 원장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시려고 했는데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놀랐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해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그 이름 석자 서진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바로 진이었어요. 아, 이곳 거제도에서 만나게 될
줄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2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진이는 자신의 남편에게 저를 소개했어요. 여보, 이분은 초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어요. 김용준. 저도 간단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준이라고 합니다. 남편분은 인근 고등학교 수학 교사시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20년 만에 만난 첫사랑이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다니 간단하게 인사를 나눈 후 저는 아이들 수업이 있다고 말하며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수업을 매끄럽게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자꾸만 진의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수업을 대충 끝내고 나오니 진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야간 자율학습 감독 때문에 학교로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용준 씨, 저녁 같이 먹을래요? 진이의 제안에 저는 망설일 수밖에 없었어요. 결혼한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와 그것도 첫사랑이었던 사람과 단둘이 저녁을 먹는다는 게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20년 만에 만난 진이를 그냥 보낼 수는 없었거든요. 저는 진이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시켜두고 앉았는데 진이가 저를 보자마자 갑자기 눈물을 쏟아냈어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그래? 진이야.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네요. 울지 마, 진이야. 딱히 할 말이 없었어요. 20년 전 첫사랑을 만났지만 이렇게 당혹스럽다니. 밥은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우리는 근처 커피숍으로 갔어요. 진이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 자신이 어떻게 이곳 거제도까지 와서 더 살게 되었는지 차근차근 얘기를 해주었어요. 한편의 드라마 같은 삶이었습니다. 진이는 대학교에서 영어를 전공했어요. 4학년 때 교생 실습으로 부산의 어느 중학교에 나가게 되었는데 바로 그 학교에서 지금의 남편인 전덕수를 만났다고 했어요. 전덕수는 진이보다 13살이나 많았고 한번 결혼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호라비 선생님이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딸이 하나 있었고요. 처음에는 그냥 교생 실습 나온 대학생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점점 나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하더라고. 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그런데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13살 때 그렇게 순수했던 진이가 이런 일을 겪었다니. 결국 전덕수가 근무하던 학교까지 소문이 나면서 더 이상 그 학교에 재직할 수 없게 되었어. 그래서 거제도 신설 고등학교 교사 모집에 지원해서 도망치다시피 여기로 오게 된 거야. 진이는 부모님은 물론 모든 친구들과 연락을 끊고 살면서 낯선 환경에서 그런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고 했어요. 그런 스트레스로 지금도 우울증이 심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하지 못하고 집에서 덕수 씨의 딸과 함께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진이의 남편인 전덕수가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13살이나 어린 순수한 교생 실습생을 다음에 다시 만나게 되면 아는 척도 하지 말아야겠다고 속으로 다짐까지 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진이와 헤어졌어요. 서로 전화번호도 묻지 않았고 언제 다시 만나자는 말도 없이 그냥 헤어졌습니다. 인연이 있으면 또 만나겠지. 그런 마음으로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20년 만에 만난 첫사랑이 이렇게 불행하게 살고 있다니. 그런데 신기하게도 거제도라는 작은 섬에 서는 사람들이 자주 마주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전덕수는 고등학교에서 수학 선생님으로, 저는 KT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로, 밤에는 영어 강사로, 그 매개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제가 다니던 한국학원 원장님 최명성이었거든요. 몇 개월이 지나면서 저는 직급도 올라가고 맡은 일도 많아져 아르바이트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직장에 더 충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1996년 가을이었죠. 진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 전화가 제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용준 씨, 부탁이 있어. 남편인 전덕수가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수학이고 저는 영어 전공이니 함께 학원을 차려서 동업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첫사랑 진이의 간절한 그 말을 어떻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일단 며칠 곰곰이 생각해 보겠다고 했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어요. 아내에게 말했을 때 아내는 걱정했어요. 그 안정적인 직장을 왜 그만두려고 해? 장모님은
극구 반대하며 야단이었어요. 하지만 제 결심을 바꾸지는 못했죠. 똑같은 금액을 투자해서 학원을 공동으로 차리고 전덕수가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원장을 맡고 저는 부원장을 맡기로 역할 분담을 했어요. 진이는 제가 남편과 함께 학원을 운영한다고 너무 좋아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옳은 결정을 한 것 같아서 뿌듯했어요. 하지만 아내에게는 참 미안했어요. 남편이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사람과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니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나름 전화국에서 제 능력도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었던 터라 제 퇴사는 모든 직원들에게 놀라움을 주었어요. 몇 개월만 더 있으면 직원들에게 주는 주식 배당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까지 포기하며 사표를 냈습니다. 거제도에서 가장 큰 학원으로 출발했어요. 큰 빌딩에 2개 층을 써서 강의실과 자습실, 원장실까지 만들었죠. 전덕수는 딸과 아는 모든 지인들을 불러서 성대하게 학원 개원식을 거행했어요. 저는 안정적인 직장을 퇴사하고 원장도 아닌 동업자 위치에서 학원을 시작하게 된 상황이라 지인들을 부르기가 좀 그래서 그냥 조용히 지냈어요. 하지만 진이는 개원식 때 딸과 자신의 부모님까지 초대했어요. 그 당시 거제에서 가장 크게 학원을 시작했으니 진이 부모님들도 놀라셨을 거예요. 딸이 도망치듯 거제도로 갔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받아들이시고 이제는 좀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겠구나 싶으셨겠죠. 그렇게 개원식은 성대하게 치러졌고 아이들 수도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학원에서 간혹 진이의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저는 옛 추억에 간혹 잠기기도 했어요. 아마 남편 전덕수에게는 우리의 첫사랑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선택이 과연 옳은 것이었을까요?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첫사랑을 위해 시작한 이 사업이 정말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까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결정이 저와 진이 그리고 두 가족 모두에게 얼마나 큰 시련을 가져다 줄지. 학원 운영이 시작되고 몇 달이 지났을 무렵 세월은 참 빠르게 흘러갔어요. 학원에서 간혹 진이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물론 남편 전덕수가 있는 상황에서 진이와 깊은 대화를 나눌 수는 없었지만 가끔씩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덕수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1년씩 번갈아 가며 학원을 쉬는 게 어떨까? 그 이유라는 게 진이 우울증을 치유할 수 있고 저는 호주 단기 유학도 갈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설명했어요. 저는 승낙했습니다. 사실 영어를 전공한 입장에서 호주 유학을 가고 싶었거든요. 그 대신 학원 수입 중에서 월 20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는 걸로 약속했습니다. 진이 우울증이 그렇게 심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남편 전덕수는 점점 더 심해진다며 전국 여러 곳을 다니며 치료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럴 때면 수업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지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밤늦게까지 술을 많이 마셔서 수업에도 지장을 초래하기도 했거든요. 저는 나름 이해했어요. 가정적으로도 힘들고 진이의 상태도 좋지 않으니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그렇지만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좀 더 학원 운영에 신경을 쓰게 되었어요. 1년 동안 진이는 여기저기 좋다는 곳에 가서 요양도 하고 상담도 받으면서 많이 나아져 돌아왔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진이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 뿌듯했고 진이도 무사히 학원으로 돌아와서 기뻤어요. 이제 제가 1년간 호주 유학을 떠날 차례였어요. 전덕수는 이런 제안을 했어요. 영어 강사가 없으니까 아내인 진이가 상태가 좋아졌으니 영어 수업을 일부 맡고 일부는 영어 강사를 1명 고용하는 게 어떨까? 학원 전체 경영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저는 1년을 목표로 하고 호주 단기 유학을 떠났어요. 호주 단대농 칼리지에서 어학연수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 비용이 학비와 생활비 등을 포함해서 약 400만 원이 들었어요. 학원에서 지원하는 200만 원과 회사를 그만두면서 받은 퇴직금으로 한 달, 2달, 저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신기했어요. 외국에서 살아보는 것도 처음이었고,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도 즐거웠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온 소식들은 점점 좋지 않았습니다. 학원 운영이 고만고만하게 돌아간다고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진이가 영어 강의를 맡긴 했지만 별도의 급여를 책정해야 했고 다른 영어 강사 1명을 추가로 채용하고 게다가 간단한 행정과 회계를 볼 직원 1명까지 더 고용하다 보니
지출은 더욱 늘어만 갔어요. 아내가 저에게 전화로 말했어요. 여보, 붙일 돈이 아직 마련되지 못했어. 호주에서 저는 늘 불안한 마음으로 한 달 유학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죠. 마침내 경영에 어려움이 점점 심해졌는지 진이 우울증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원장 전덕수는 수업 결손이 자꾸 생기고 지출은 점점 더 많아지고 아이들은 한 명씩 떨어져 나가고 총체적인 어려움에 빠져버렸어요. 저는 호주에서 학원에 대한 정확한 소식을 전달받지 못했어요. 단지 아내를 통해서만 간간히 경영상의 문제를 들었을 뿐이었죠. 유학생활 6개월쯤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학원 운영 악화로 일찍 귀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2학기 2달을 마무리하고 조기 귀국했어요. 정말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귀국하자마자 저는 학원 운영의 실태를 파악했어요. 그리고 학원 경영의 활성화를 위해 밤낮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진이는 우울증이 더 심해졌다며 부모님과 함께 생활한다고 했어요. 그때 갑자기 전덕수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꺼냈어요. 용준 씨, 내가 사는 곳 근처에 학원을 하나 더 개원할 거야. 여기서 번 돈으로 자신의 학원을 하나 더 운영하겠다는 것이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거면 동업을 포기하고 제가 학원을 인수하겠습니다. 결국 전덕수는 자기 집 근처에 학원을 하나 더 여는 것으로 합의하고 처음 투자했던 금액 그대로 인수금을 지불받고 저는 단독으로 학원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동업 관계가 깨어지고 나서 진이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도 있었지만 다시금 혼자 하는 학원에서 기울어진 학원을 다시 세울 각오로 매진하는 바람에 진이는 또다시 제 마음에서 조금씩 멀어져 갔어요. 1년쯤 시간이 흘렀을 때 갑자기 충격적인 소문이 저에게까지 도달했어요. 전덕수가 경찰 수배를 받고 있다는 거였어요. IMF 시기에 학원 운영을 하면서 다른 사업으로 확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는 교사들로부터 몇 천만 원씩 빌려 총 2억 정도를 배관 관련 사업에 투자했다가 경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분야에 뛰어들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결국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거제도를 떠났다는 소문이 파다했어요. 저 또한 그동안 보증을 서줬던 농협으로부터 밤늦게까지 전화가 왔어요. 보증의 책임을 져라. 사람을 못 살게 굴었어요. 저는 농협에 찾아가서 전덕수가 갚지 못한 돈을 제가 갚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살던 전덕수 집으로 찾아갔지만 집은 벌써 텅 비어 있었어요. 아파트 복도에는 야반 도주한 것처럼 여러 물건들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정말 한숨만 나왔습니다. 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 생각이 앞섰어요. 남편이 이런 식으로 도망을 갔다면 진이와 그 딸은 어떻게 되었을까? 진이의 우울증은 더 심해지지 않았을까? 하지만 아무도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려주지 않았어요. 첫사랑 진이와의 인연은 여기서 끝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호주 유학의 꿈도 6개월 만에 접어야 했고 안정적인 직장도 그만두고 학원 사업도 혼자서 다시 시작해야 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이 진 빚까지 떠안게 되고 그 모든 것이 진이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첫사랑을 위해 시작한 일이 이렇게 쓰라린 결과를 가져다 줄 줄이야. 몇 년간 열심히 학원 운영을 하다가 저는 허리 디스크에 걸려 근 6개월 이상을 쉬었어요. 그래도 6개월 후에 끝까지 다른 학원으로 가지 않고 남아있던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6명으로 다시 학원을 시작했습니다. 1997년 IMF 시기가 닥쳐왔고 6개월 정도 쉬다 보니 전기요금 독촉장도 받고 모든 게 밀리고 밀려서 생활이 엉망이었어요. 그나마 전세 낸 학원이라 월세가 들어가지 않아 다행이었죠. 남아있는 아이들이 다른 아이를 데려오고 그 아이들이 또 데려오고 힘들었지만 조금씩 학원 운영이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덩달아 허리 디스크도 운동으로 회복되어 갔고요. 그러면서 자꾸 생각이 났어요. 부산 어디에 살고 있다는 진이는 지금쯤 어떻게 살아갈까? 우울증은 더 심해졌을까? 많이 나아졌을까? 제 머릿속에는 온통 진의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는 13살의 첫사랑이 34세인 그 순간까지도 제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었어요. 그 아픔을 딛고 1년, 2년 참 시간도 이렇게 빠르게 지나갈 줄이야. 그래도 참 다행이었어요. 시간이 빨리 가서 저에게는 그 고통이 덜했으니까요. 제 나이 40살이 되었을 때 큰아이는 딸이고 작은아이는 아들이었어요.
그나마 아이들을 키우며 학원을 하며 바쁘게 살아왔죠. 학원을 한답시고 아이들에게는 무심했던 가장으로 정말 미안한 세월이었어요. 제 대신 아내가 아이들에게 정성을 쏟았고 덕분에 저는 학원 운영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서 큰아이인 딸은 고등학교 졸업 후 경희대로 진학해서 갔고 4살 터울인 아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부산에 있는 동의대에 진학했어요. 2013년 12월 겨울 차를 몰고 거가대교를 지나오면서 저는 드디어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는 김광석의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점점 멀어져 간다.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아내와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를 몰았어요. 큰 소리로 외치다시피 우리는 노래를 함께 부르며 부산에 도착했죠. 부산 남구 LG메트로시티 아파트. 부산이 고향이지만 영도가 아닌 이곳 용호동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다시 학원을 열려고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역시 부산의 전세나 월세는 만만치 않았어요. 방 하나를 교실로 꾸며서 개인과 외교 숙소를 열어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던 2016년 어느 날 서울 친구로부터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숲해설가라는 직업이 있다더라. 저는 부산 곳곳을 검색해서 찾아보았고 마침 부산 경남 숲협회라는 곳에 등록해서 자격증을 땄어요. 3년간 부산 남구 이기대 곳곳을 찾아보며 이기대의 자연과 역사 그리고 생태를 공부했습니다. 이기대를 찾아오는 학생들과 어른들 대상으로 자원봉사도 하면서 개인과 외교숲도 병행했어요. 힘들었지만 수입이 변변치 못해서 숲해설가 수업에만 매진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2020년 그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저는 사상구 주간보호센터에 봉사활동을 가게 되었어요. 인근 엄광산 유아숲 체험장에서 숲 체험을 진행하는 자원봉사 활동이었는데 그곳에서 저는 첫사랑 진이를 만났어요. 아니, 어떻게 여기에서 진이는 말하는 게 엄청 어눌해져 있었어요. 저를 알아보는 듯 아닌 듯 인소라는 주간보호센터 선생님과의 대화로서 진임을 다시 확인했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첫사랑 진이가 이렇게 변했을까요? 여기는 장애인들만 오는 시설인데 진이는 어떤 상태인 건지, 어떻게 사는지, 어디에 사는지 모든 게 궁금했어요. 그날 숲체험 수업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이 나질 않을 정도였습니다. 체험을 마치고 난 후 저는 주간보호센터에 가서 원장님을 잠시 뵙기로 했어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자세한 것을 알려줄 수 없다는 말씀에 저는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진이를 다시 한 번만 얼굴이라도 볼 수 있게 만나게 해주세요. 아무 말도 없이 저를 보는 진이의 그 눈빛은 지난날 영도 집 앞 언덕에 앉아 얘기하던 그 어린 얼굴의 모습이 그대로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에 눈물만 글썽이며 진이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 돌고 돌아 만난 첫사랑이건만 이런 모습으로 만날 줄이야.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며칠 뒤 저는 봉사활동했던 주간보호센터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원장님께 간곡하게 사정 이야기를 했지만 겨우 얼굴만 한번 보고는 더 이상 만나게 해줄 수 없다고 만류하셨어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주간보호센터 숲체험이 매월 1회씩 계획되어 있어서 저는 월 1회 숲체험을 위해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두 번째 숲체험 날 진이는 숲체험에 오지 않았습니다. 인소라는 선생님 말씀이 진이 씨의 상태가 더 나빠져서 가족들과 협의해서 큰 요양원으로 이송했다고 했어요. 요양원이 어디에 있나요? 물었지만 역시 돌아온 건 알려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솔 선생님이 깜빡했다며 접은 쪽지 하나를 건네주었어요. 진희 씨가 전달해달라고 준 거예요. 저는 순간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어요. 궁금하기도 했지만 첫사랑 진희가 어떻게 될까봐 두렵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해서요. 그날 숲 체험을 마치고 저는 숲 그늘에 앉아 쪽지를 펼쳤습니다. 보고 싶었어. 다음 생에는 꼭 다시 만나자. 삐뚤삐뚤한 글자에는 떨어진 눈물로 젖은 흔적이 얼룩져 있었어요. 틀림없이 힘들게 쓰면서 흘린 눈물이었겠죠. 제 마음은 아프면서도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초등학교 때의 그 어린 모습이 자꾸만 생각이 나서 저는 눈물을 그친 뒤에도 한동안 멍한 상태로 앉아 있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만난 진이, 고등학교 버스 안에서 만난 진이, 거제도에서 만난 진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숲 체험에서 만난 진이, 첫사랑 진이는 그렇게 50여 년간 제 마음속 한켠에 아려오는 가슴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 나이 65세에 여전히 진이는 살아서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보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꺼내어 볼 수 있는 사진첩처럼 기억 속에서 그리고 마음속에서 떠올려 봅니다. 가을이 되면 더 보고 싶어집니다. 숲에서 일어나 산을 내려오면서 어느 할아버지의 작은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대 사랑 가을 사랑, 단풍이면 그대 오고, 그대 사랑 가을 사랑, 낙엽지면 그대 가고, 제 눈에는 한없이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52년 정말 긴 세월이었어요. 그동안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사업을 하고 실패도 하고 평범한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왔어요. 하지만 그 모든 순간마다 제 마음 한편에는 늘 진이가 있었습니다. 13살 때 처음 만난 그 소녀가 65세가 된 지금 나에게까지 제 마음속에 살아 숨 쉬고 있어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직도 그 사람 생각을 하세요? 이제 그만 잊으시지 그래요? 하지만 어떻게 잊겠어요. 진이는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제 인생의 일부가 되어버렸는 거려. 제가 KT를 그만둔 것도, 거제도에서 학원을 시작한 것도, 호주 유학을 포기하고 돌아온 것도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진이가 있었어요. 물론 후회하진 않아요. 그 모든 일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요. 아내는 좋은 사람이에요. 저와 함께 어려운 시절도 견뎌냈고 아이들도 잘 키워줬어요. 정말 고마운 사람이죠. 딸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아들은 어제 결혼했어요. 이제 저는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나이가 되었죠. 그런데도 왜 이럴까요? 가을만 되면 자꾸 그 시절이 그리워지는 건 어쩌면 진이는 저에게 단순한 첫사랑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꿈이었고 희망이었고 청춘이었고 제 인생에서 가장 순수했던 그 시절 전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가끔씩 이기대 해안가를 걸으면서 생각해봅니다. 진이는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요양원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 혹시 나를 기억이나 할까? 2020년 숲 체험에서 만났을 때 진이의 눈빛은 분명히 저를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말로는 표현하지 못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13살 때 그 소녀의 눈빛 그대로였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쪽지 보고 싶었어. 다음 생에는 꼭 다시 만나자. 다음 생이라. 진이도 이번 생에서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저는 믿어요. 정말로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그때는 아무런 장애물도 없이 순수하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65세가 된 지금 저는 가끔씩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13살 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때는 좀 더 용기를 내서 진이에게 말을 걸어볼 텐데, 고등학교 때 13번 버스에서 다시 만났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연락처라도 물어볼 텐데, 하지만 그랬다고 해서 지금과 많이 달랐을까요? 어쩌면 이렇게 평생 그리워하며 사는 것이 진이와 저에게 주어진 운명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가을이 되면 더 보고 싶습니다. 단풍이 물들고 낙엽이 떨어지면 저는 어김없이 그 시절로 돌아가요. 황종태 선생님의 풍금 소리가 들려오고 개구리 노총각, 그리운 고향을 함께 부르던 그 교실로, 경주 불국사에서 바짝 붙어 앉아 사진을 찍던 그 순간으로, 또 초콜릿을 건네주며 얼굴이 빨개지던 그 순간으로, 13번 버스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던 그 아침들로,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도 제게는 보물 같은 추억이에요. 52년이라는 긴 세월, 그 세월 동안 저는 진이를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만날 때도, 헤어져 있을 때도, 다시 만났을 때도, 마지막 이별을 할 때도,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요. 나의 첫사랑 진이야. 안녕. 사랑해. 도착하지 못한 편지, 그리고 도착한 사랑. 저는 가을이면 습관처럼 서랍을 꼭 한번 열어봅니다. 거기엔 누렇게 빛바랜 편지 봉투 하나가 들어있지요. 주소도 우표도 발신인도 희미해져 버린 오래된 편지입니다. 봉투의 모서리는 제 손의 땀과 세월에 닳아 마치 가죽처럼 지겨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편지는 늦게 도착해도 결국은 도착한다.
하지만 저는 평생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늘 이렇게 속삭였지요. 아니요. 어떤 편지는 수취인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는 그 편지는 영영 도착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시니어 공감톡 시공톡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출발합니다. 저는 평생 집배원으로 살았습니다. 오토바이 핸들을 잡고 수많은 바람과 비를 맞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기쁨, 슬픔, 사랑, 이별을 무사히 배달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장의 편지만은 제 손에 들어왔으면서도 제가 직접 폐기해버렸습니다. 그 편지의 주인은 바로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1장 태화강과 금빛 글줄의 소녀. 저는 울산에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 시절 제 하루는 늘 태화강으로 시작해서 태화강으로 끝났습니다. 가을 아침의 강물은 해가 뜨기 전엔 늘 회색빛이었고 그 고독한 색깔이 제 청춘과 같았습니다. 강변의 은행나무는 가을이면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태화로에 올라내려다보는 강물은 그 자체로 거대한 거울 같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언제나 제 젊은 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 무렵 저는 도서관 3층 인문학 코너에서 한 여학생을 자주 마주쳤습니다. 한서영. 책을 안고 계단에 앉아있는 모습은 마치 활자로 지어진 사람 같았습니다. 도서관 창가. 딱 오후 2시에 햇빛을 받으면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 금빛 글줄처럼 반짝였지요. 저희의 대화는 늘 책으로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서영 씨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혜성 씨, 오늘은 이 책 같이 읽으실래요? 알베르 카미의 이방인이요. 그 순간 제 심장은 태화강 물살처럼 요동쳤습니다. 저는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좀 천천히 읽는 편입니다. 빨리 읽으면 인생의 중요한 복선을 놓칠까 봐서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천천히 읽어야 그 문장이 우리 삶에 오래 남으니까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서영 씨는 읽은 문장 옆에 작은 연필로 내림의 미학이라고 적어두곤 했습니다. 제가 마음에 들어 밑줄을 그은 문장 옆에는 그녀도 똑같이 작은 별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녀가 제게 빌려준 책의 맨 뒷장에는 그녀가 가을이 오면 태화로에서 달을 보고 싶다고 쓴 작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만을 위한 암호 같았죠. 한 번은 창밖에서 바람이 불자 책장이 스르륵 넘어가더니 우연히 사랑이라는 단어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게 마치 우리만을 위한 신의 암호 같다고 믿었습니다. 책을 덮고 강변을 걸을 때 발끝에 쌓인 은행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제 마음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반응하여 흔들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날 제 코트 주머니 속에는 울산의 야경을 등지고 밤새 써 내려간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내 그 편지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아니야. 좀 더 완벽한 날, 좀 더 떳떳한 내가 되었을 때, 그렇게 편지는 주머니 속에 돌덩이처럼 묻혔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완벽한 날이라는 핑계가 얼마나 잔인한 망설임이었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2장 흩어진 길. 태화교 위의 5분 약속. 청춘은 언제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는 북쪽으로, 누군가는 남쪽으로, 그리고 우리는 결국 서로 다른 길로 불려갔습니다. 졸업이 다가오자 저와 서영 씨 앞에도 각자의 선택이 놓였습니다. 저는 집안 형편 때문에 울산을 떠나야 했습니다. 작은 방 하나에 내 식구가 살고 있었고 아버지는 늘 병석에 누워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낡은 시계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혜성아, 시간은 돈이다. 멈추지 말고 달려야 한다. 그 말씀 한마디에 제 발걸음은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영 씨는 태화강 옆 도서관 사서로 발령이 났습니다. 제가 떠나는 울산, 제가 가장 사랑했던 강가에 남겨진 것이지요. 마지막 날, 우리는 태화강변에 마주 앉았습니다. 강물은 유난히 잔잔했고 억새밭은 바람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 편지를
10번도 넘게 만지작거렸지만 결국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서영 씨, 건강하십시오. 저는 돈 벌러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서영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강 건너 태화교를 바라보았습니다. 혜성 씨, 딱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10년 뒤 가을, 우리 저 다리 한가운데서 딱 5분만 서로를 기다려주기로 해요. 혹시 서로 늦더라도 딱 5분만 혜성 씨가 돌아올 곳이 있다는 표식으로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겨우 대답했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책을 꼭 손에서 놓지 마세요. 책은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려줍니다. 저는 그 순간에도 주머니 속 편지를 꺼내 5분의 약속을 더 단단하게 만들 용기가 없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마음은 막연한 내일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5분 약속만을 남긴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헤어졌습니다. 저는 곧 집배원이 되었습니다. 비바람 속에서도 편지를 배달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고백했고 사과했고 때론 파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는 수많은 편지를 무사히 배달했지만 정작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장의 편지만은 제 손바닥에 그대로 눌려 누렇게 변해갔습니다. 담장, 부산의 세월, 주소 불명의 무게. 세월은 참 빠릅니다. 저는 울산을 떠나 부산의 오르막길을 오르내리는 집배원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제 삶은 2개의 봉투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주머니 속 누런 봉투, 저의 실패. 다른 하나는 제가 배달하는 수많은 우편물, 타인의 희망.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르막길 비탈을 오르며 편지를 배달했습니다. 어떤 날은 가난한 고시원 앞에서 합격 통지서를 든 청년의 펄쩍 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배달한 기쁨이다. 내 삶의 증거다. 하지만 연인에게 이별 통보가 담긴 편지를 건넨 날 저녁이면 제 서랍 속 누런 봉투는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주소 불명, 수취인 부재 도장을 찍을 때마다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까맣고 차가운 고무 도장을 편지 위에 누를 때 마치 제 심장 위에 배달 실패 도장이 찍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남의 편지를 폐기할 때마다 제 주머니 속 편지가 마지막 경고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10년 뒤 가을 태화교 한가운데에서 그녀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의 병간호와 동생들의 학비 때문에 부산을 떠날 수 없었죠. 그날 저는 가장 오래된 오토바이를 몰고 부산의 가장 험한 디탈길을 종일 오르내리며 스스로를 벌했습니다. 5분의 약속을 어긴 벌은 제가 배달하지 못한 편지보다 더 아팠습니다. 저녁이 되면 빈방 한켠 서랍 속에 누렇게 바랜 그 편지를 꺼내 보곤 했습니다. 한서영이라는 이름은 제 마음속 우체통을 두드리는 유일한 발신자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은퇴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손에 쥐어주던 시계 1개, 그리고 박수 소리. 그것으로 제 직업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삶의 공허함은 직업을 잃은 그때부터 비로소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배달할 목표가 사라진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부산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아갑니다. 딸 수지는 걱정스레 전화를 걸어옵니다. 아버지, 이번 추석에는 꼭 대전으로 오세요. 저는 대답합니다. 그래, 갈게. 그 전에 울산에 잠깐 들렀다 갈 거다. 10년 뒤 못 지킨 5분의 약속을 이젠 지켜야 할 것 같아서. 밤이 되면 바닷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저를 향해 이렇게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혜성아, 내 편지는 아직도 배달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주소를 찾지 못했구나. 저는 그 소리를 이불 속에서 조용히 삼켰습니다. 다장, 재회의 가을, 국가정원의 은빛 물결. 가을, 어느 날 오랜 친구 박인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야, 혜성아. 이번에 동창 모임 울산에서 한다. 장소는 태화강 국가정원이다. 혜성아, 니 꼭 와라.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울산은 제게 설렘과 후회의 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
이번엔 가야 한다. 평생 주소 불명이었던 마음의 우편함이 드디어 열릴지도 모른다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창회 모임 그날 국가정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숨이 막혔습니다. 억새가 바람에 흔들리며 은빛 물결을 만들고 강 위로 햇살이 부서져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길을 걸으니 마치 멈춰버렸던 시간이 다시 발자국을 남기는 듯했습니다.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정원 옆 작은 찻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따뜻한 국화차를 두 손에 감싸 쥐었을 때 찻집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들어온 가을 바람에서 희미한 책 냄새가 났습니다. 바람이 한번 실내를 휘돌고 나서야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한서영. 머리엔 은빛이 내려앉았고 눈가에는 세월의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저는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낡은 책 같았습니다. 표지는 바랬으나 내용은 여전히 빛나는 박인수가 제 어깨를 툭 치며 속삭였습니다. 기억하제? 도서관 그 친구. 니 그때 좋아했잖아. 저는 숨을 고르며 일어섰습니다. 마주선 우리는 한동안 태화강 물결보다 더 고요하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혜성 씨 잘 지내셨어요? 저는 아직 여기 책들과 강물 소리 속에 있어요. 저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예,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저는 배달을 마쳤습니다. 우리는 같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가 먼저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기억하세요? 도서관에서 같이 읽던 책, 바람이 책장을 넘기던 그날 저는 아직도 그 책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타났던 페이지. 저는 아직도 그걸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행간처럼 기억합니다. 그녀는 눈가에 잔잔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저도 잊지 않았어요. 가끔은 책을 읽다가 그 단어가 나오면 혼자 웃곤 했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 이후로 계속 당신의 늦은 편지를 기다려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순간 제 가슴 속 깊이 묻혀있던 오래된 봉투가 스르르 움직이며 제 심장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5장. 늦은 고백과 죄인의 고백. 동창 모임이 마무리될 즈음 저는 더 이상 이 망설임의 습관을 이어갈 수 없음을 느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가까운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태화강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카페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숨겨온 봉투. 이것을 숨긴 채 돌아간다면 나는 평생 실패한 집배원일 뿐이다. 이제는 꺼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 안쪽에서 누렇게 바랜 편지를 꺼냈습니다. 편지를 꺼내는 그 순간 종이 마찰음이 찻집 안의 고요를 깨뜨리는 듯했습니다. 서영 씨. 네, 사실 이 편지를 그때 주려고 했습니다. 제 졸업과 함께 당신에게 도착해야 했던 저의 마음입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는 세월의 먼지를 머금은 채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서영 씨의 두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손에 쥐며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걸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으셨나요? 예, 집배원으로 수많은 편지를 배달했지만 정작 제 마음만은 끝내 배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가장 큰 직업윤리 위반이었습니다. 찻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커피 향만이 우리 사이의 긴장감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서영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잔잔해서 강물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혜성 씨 사실 저도 그 시절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편지를 쓰셨다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신이 떠나는 날 밤새 썼어요. 하지만 그 편지가 당신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집배원에게 맡겼는데 며칠 뒤 주소 불명으로 돌아왔다고 하더군요. 주소가 빗물에 번져서요.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 속에 숨어있던 주소 불명 도장이 제 심장을 강타했습니다. 저는 입술이 바짝 타들어가는 걸 느끼며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서영 씨,
그 편지, 제가 제 손으로 폐기했습니다. 제가 주소 불명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정적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태화강 물결이 바람에 출렁이듯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이내 차분히 내려앉았습니다. 서영 씨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군요. 당신의 가장 중요한 편지는 당신 주머니에 있었고, 나의 가장 중요한 편지는 당신의 손을 거쳐갔네요. 결국 우리의 마음은 서로를 맴돌았던 거였어요.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흐를 것 같았습니다. 평생 수많은 편지를 무사히 배달했지만 그 한 장의 편지만은 제가 배달자의 임무를 저버렸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자 서영 씨가 아주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혜성 씨, 어쩌면 신은 우리의 편지가 제때 도착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 편지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운명적인 아이러니 속에서 다시 마주 앉을 수 있었던 걸지도 모르잖아요. 그 순간 제 가슴에 깊숙이 박혀있던 배달 실패라는 낙인이 살며시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6장. 반전의 반전. 가장 완벽한 때에 도착한 사라. 저는 고개를 떨군 채 목소리를 겨우 냈습니다. 서영 씨,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그때 그 편지를 제대로 보냈더라면 우리 인생이 달라졌을지도 모르는데 제 손등이 떨렸습니다. 집배원으로서의 사명과 한 인간으로서의 실수가 맞물려 평생 저를 짓눌러 왔습니다. 그러나 서영 씨는 제 손등 위에 자신의 따뜻한 손을 살며시 얹었습니다. 혜성 씨, 편지는 꼭 제때 도착해야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제때라는 건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어떤 편지는 세월의 무게를 이고 삶의 고통을 겪은 뒤 늦게 도착해야 비로소 가장 완벽한 때를 찾기도 하지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고요한 강물 같았습니다. 세월의 깊이를 담은 눈빛이었습니다. 그녀가 잔잔히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편지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당신을 오랜 기다림의 미완성, 숙제로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젊은 날의 풋풋함이 아닌 성숙한 이해의 자리에서 다시 마주 앉은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제가 평생 지고 있던 배달 실패의 짐을 운명적인 늦은 도착이라는 선물로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서영 씨, 그럼 이제 늦게라도 제 마음을 배달해도 되겠습니까? 이 낡은 마음을.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혜성 씨. 늦은 편지도 결국은 수취인의 가슴에 도착하는 법이니까요. 그날 이후 우리는 가을마다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만나 차를 마셨습니다. 서로에게 늦은 편지를 주고받기도 했고 같이 읽던 이방인을 다시 펼쳐보며 밑줄의 의미를 되새기기도 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꼭 제때 이루어져야만 하는 게 아니라고. 때로는 가장 늦게 도착하기 때문에 인생의 가장 깊은 지점에 와서야 비로소 스며드는 사랑도 있다는 것을요. 7장. 태화루의 달빛 아래 젊은 혜성에게 띄우는 편지. 추석이 가까워지던 어느 밤, 저는 다시 울산에 내려와 홀로 태화루에 올랐습니다. 강물은 억새가 하얗게 물결쳤고 국가정원에는 은은한 국화향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강물 위로 길게 흘러내리며 태화루의 오래된 기둥마다 은빛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쓰지 못했던, 그러나 꼭 써야 했던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수신이는 망설이고 후회했던 20대와 30대의 저 자신이었습니다. 젊은 혜성에게 너는 수많은 편지를 배달했지만 내 마음의 편지만은 끝내 배달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빗물에 번진 주소를 확인하지 못해 그녀의 편지를 폐기하는 끔찍한 실수까지 저질렀지. 그 죄책감의 무게가 평생 너를 짓눌렀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부산의 오르막길을 오를 때마다 주소 불명의 쇠 도장이 너를 따라왔다는 것도. 하지만 이제는 괜찮다. 부끄러워하지 마라.
내가 그 편지를 망설였기 때문에 너는 돈과 명예가 아닌 배달되지 않은 사랑을 평생의 숙제로 안고 살았다. 내가 놓친 그 편지 덕분에 너는 이 넓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한서영이라는 수취인을 가진 집배원으로 남았다. 오늘날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늦었지만 가장 아름다운 재회를 할 수 있었다. 그러니 이제는 마음 편히 그 누런 봉투를 서랍 속에 넣어두어라. 그 편지는 마침내 배달 완료다. 60년 만에 가장 완벽한 가을날에 내가 그때 용기가 없었더라도 괜찮다. 늦은 편지는 지금부터 다시 쓰면 된다. 저는 편지를 접어 품에 넣고 달빛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강물 위로 바람이 스쳤습니다. 마치 젊은 날의 제가 저를 향해 손을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늦었지만 결국 내 편지도 도착했구나. 이제 자유롭다. 그날 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달빛이 제 어깨 위에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빛은 마치 늦게 온 편지처럼 따뜻하고 부드럽게 제 마음을 감싸 주었습니다. 발장, 청취자에게 띄우는 가을 편지. 저는 오늘도 서랍을 열어 오래된 편지를 꺼내봅니다. 주소는 희미하고 발신인은 흐릿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그 편지는 배달 실패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순간에 도착하기 위해 제 품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므려 사랑은 꼭 제때 도착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완벽한 때, 가장 성숙한 마음으로 도착하는 사랑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태화강의 달빛 아래에서 깨달았습니다. 늦게 도착한 편지도 결국은 제 가슴에, 그리고 서영 씨의 가슴에 닿았다는 것을요. 그 편지가 없었다면 오늘의 이 재회도 이 화해도 없었을 테니까요. 사랑은 꼭 이루어진 장면만으로 남지 않습니다. 어떤 사랑은 오랜 기다림과 미완성의 상태로 남아 있었기에 더 오래 빛나고 더 깊게 마음을 덮어줍니다. 이제 저는 제 자신에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혜성아, 내 편지는 늦게 왔지만 가장 완벽한 때에 도착했다. 그리고 당신께도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가을에는 누구에게 띄우지 못한 채 숨겨둔 배달 예정의 편지가 있습니까? 혹시 아직 봉투를 열지 못한 말이 있다면 오늘 밤 작은 종이 한 장 꺼내보시지요. 주소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당신 마음 한켠에 나의 첫 우체통을 달아두십시오. 그곳으로 띄운 편지는 언젠가 반드시 도착할 테니까요. 자, 이제 당신의 편지 배달을 시작하세요. 가장 완벽한 때를 만드는 것은 바로 당신의 용기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공감톡, 시공톡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시니어 공감톡 그 좋아준 맛꿀템.